런치 컨트롤 되나요? 네, 안됩니다. DSC 오프 했고요. 셋. 야, 이거 제로백 맞아? 굉장히 귀여운데?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캐스퍼 일렉트릭의 행사날이고요. 캐스퍼 일렉트릭 너무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차량이었고 궁금한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승차감, 주행 질감, 파워, 그리고 이 차량이 얼마나 공간감을 갖고 있는지. 지금 2명이 타고 있거든요. 몸무게가 그렇게 적게 나가지 않는 성인 2명이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어떤지,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편의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설마... 깜짝이야. 잠깐,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는 줄 알고. 그렇진 않아요. 아니지? 디지털 룸미러 아닌 걸로. 그리고요, 이 차량이 지금 49.1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거든요. 통풍 시트가 양옆 다 들어가 있고요. 되게 추워요. 그래서 잠깐만 조금 따뜻하게 하고. 자, 일단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는 차량이에요. 캐스퍼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조그만 차거든요. 되게 작고 귀엽고 진짜 앙증맞은, 그러니까 시티카로서 나온 것 같은데 의외로 배터리는 꽤나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가 NCM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알죠? HLI라 그래가지고 저 인도네시아랑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합작해가지고 만든 그 회사에서 이제 납품을 받은 배터리고, 49.1kWh의 배터리를 EV3에도 장착을 하고, 그리고 캐스퍼 일렉트릭에도 장착을 했습니다.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진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모듈들이 아이오닉 5P에 들어가 있는 모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점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랑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트가 있어. 스노우, 에코, 노멀, 스포트. 그리고 바꿀 때마다 여기에 이렇게 LED가 삭삭삭삭 이렇게 보여지는 거. 찍혀지나? 찍혀지지? 그리고 차가 워낙 작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이 안이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이 핸드폰을 이 안에다가 거치를 해놓으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기능들도 다 집어넣어 놨고, 여기에 USB-C 포트, 지금 충전을 좀 하려고요. USB-C 포트에 USB-A 포트, 12V 시거잭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차량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ADAS랑요 승차감이었거든요. 근데 승차감은 진짜 딱 타보니까 바로 알겠네요. EV3급은 아닙니다. EV3급은 아니고, 심지어 오히려 약간 옛날 레이 그 경차 있잖아요. 레이 그 휘발유 차량들 걔보다도 조금 더 단단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쇼크가 좀 흡수가 조금 덜 돼요. 그 쇼크 흡수빙 기능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0km 구간이라서 이게 여기가 딜레마 구간이죠. 그러니까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봤는데 괜찮네요. 잘 되네요. 그러니까 차량 자체가 워낙 가볍고 배터리 양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거동을 하기에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도 내 맘대로 막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레이 EV 같은 경우에는 여기 노란색 벌브가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하늘색 LED가 들어가 있어서 제로백을 살짝 해봤는데 절대 느리지 않아요. 진짜 그 옛날에 레이 터보 진짜 안 나가는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이나 뭐 일반적인 소형 차량들, 심지어 캐스퍼 내연기관보다 훨씬 잘 나가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얘가 100마력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 되게 좋다. 진짜 얘는 시티카로서는 짱이네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시트가 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얘가 차체가 워낙 작고 중앙에 좀 무거운 그 배터리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차량의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달려가 나가다가 스티어링 휠 조향을 싹싹 꺾으면, 오호호, 야 이거, 나는 이런 차 좋아. 되게 작잖아요. 작다 보니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서 한번 그대로, 좋아. 자,
지금 여기 꽤나 이렇게 곡선 도로거든요. 근데 얘가 HDA2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동 차선 변경 기능 같은 거는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축구방 추돌 감지 센서와 더불어서 축구방 추돌 모니터, 방지 모니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이다스를 다시 켜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서 이제 자동 차선 변경이 되는 HDA2나 혹은 후반 HDA1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여기 뭘 누르면은 양옆에 이렇게 버튼 나오면서 할 수 있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터치 감응형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네, 안 돼요. 토크 감응형입니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너무 비싼 모듈들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편의 장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트,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런 부분과 통풍 시트. 근데 통풍 시트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HDA1 정도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타고 돌아다니면서 HDA1만 돼도 장거리를 돌아다닐 때 문제는 없단 말이죠. 괜찮은데 진짜? 그리고 얘가 여기에 요 손잡이 팔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제가 폭스바겐의 ID4나 타호 있지? 여기 이렇게 팔걸이가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팔걸이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그냥 운전하기 되게 좋고요. 사실 얘기할 거 다 했거든요. 왜냐면 일단 승차감 그냥 좀 단단해요. 단단하고 그냥 딱 경차의 느낌, 경차 전기차의 느낌. 그리고 파워 출중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일상적인 주행력에 관해서 부족함 전혀 없을 정도. 그리고 HDA1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HUD 없는 거 조금 아쉽지만 뭐 괜찮아, 상관없어. 어차피 이 조그마한 차량에서 뭐가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텔레스코픽은 당연히 자동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되게 잘 보이고, 얘가 CCNC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드바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스포트에 놔둬서 그렇지 노멀에다가 놔두면은 배터리가 60%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190km. 그러니까 합쳐보면 한 370km, 350km 정도는 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시 뒷좌석 어때요? 뒷좌석 바닥 아래쪽에 진동 좀 올라와요. 아, 전기차인데 진동이 올라오나요? 캐스퍼 내연기관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밖에 소음 많이 들어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냐면 그 싱글 레이어고, 그러니까 멀티 레이어로 되어 있는 뭐 방음, 이중 접합 유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에 방음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값싼 재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NCM 배터리가 들어갔다는 거. 523 배터리인가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나요?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하이패스 옵션 여기 들어가 있어서 하이패스도 쓸 수 있고, 앞차의 간격 조정도 꽤나 잘해주는 편이에요. 지금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하고 있고. 혹시 하실 말씀? 일단 휠베이스 늘어난 게 확실한데요, 확실히. 뒷좌석 좀 넓어요? 무릎 앞에 한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뒷좌석 생각보다 많이 쾌적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아이 둘 태우고 그냥 등 하원하고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가지고 장봐 오고 이러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거. 아, 이거 차 진짜 잘 나왔다. 근데 이제 저같이 좀 등치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은 괜찮아. 혹은 저희 와이프나 뭐 좀 젊은 분들인데 좀 야리야리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숄더룸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뒤쪽에 숄더룸은 괜찮아요? 숄더룸 차 크기 대비해서 뒤에 3명은 못하겠고, 절대 못하고. 아, 네, 이거 4인승이야. 이거는요? 헤드룸은요? 헤드룸 겁나 여유로운데? 이거는 거의 그냥 일반 SUV인데, 이거. 와, 이거 좋다. 아니, 그러니까 박스카 같아, 약간 느낌이. 뒷좌석을 지금 보니까 제일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아, 이거요? 이거 뒷좌석 그냥 슬라이딩 자체를. 아, 뒷좌석을. 네, 최대한 당기면은 무릎이 닿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뒤로 가 있는 거예요. 조수석 자체가. 지금 90km로 달리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포트를 한번 놔두고 달려볼게요. 꽤나 토크감이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파워도 전혀 약하지 않아. 되게 괜찮다, 이 차. 물론 이렇게 운전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는 있겠네요. 얘가 워낙 휠베이스가 짧아서 약간 M2 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전륜발이고 언더 세팅으로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100km 조금 넘는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차량의 거동성이나 셰시의 어떤 느낌이 좀 단단하게 고정돼가지고 차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견고한 느낌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뭐 이 차에 뭘 바래. 이 차는 지금 그러라고 만든 차는 아니잖아요. 봐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나가잖아요. 달려나가다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뭐 문제 없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하지 마시고 그냥 마실용으로, 동네 마실용으로 마트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좋은데 진짜? 얘 풀옵션 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서울에서 2,700, 2,6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뒤에 계신 분도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 이분도 EV6 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제가 얘가 워낙 차 가격이 싸기 때문에 보조금 빼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취등록세는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16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취등록세가 14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0만원, 20만원만 내면 그게 된대요.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아들이 둘이라서 금년 12월부터인가 8월부터긴 하지만 다자녀 혜택을 받아서 취등록세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캐스퍼 일렉트릭을 타면은 취등록세가 없는 거예요. 사야겠다. 지금 너무 좋은데요? 세 면제가 아니라 네. 국고보조금 10% 추가해요. 아, 국고 보조금이 10% 추가. 그러니까 이 차가 받는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네. 취등록세가 빠지면 이중 면세가 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아, 국고보조금이 10%더 추가로 나가게 개정되고 있어요. 서울시도 그렇고. 뭐 조금이라도 돈 덜 내면 뭐 나이 좋은 거죠 뭐. 근데 진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게, 제가 최근에 샀던 차량들 중에 전부 다 보조금을 못 받는 차량들을 자꾸 사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계산하는 법 까먹고, 그리고 자꾸 바뀌잖아요 이게. 그래서 법을 조금 일체화 시켰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런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EV3 같은 차량들은 굳이 뭐 캐즘 혹은 뭐 우리나라 차량들을 살려야 돼 뭐 이런 거창한 대의적인 명분이 아니고서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차량 너무 좋거든. 너무 좋은데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좋구나,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꼭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토션빔이에요. 장난 아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돌려나가 보려고. 제가 캐스퍼 예전에 내연기관으로도 이렇게 한번 돌아나가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끄럽게 잘 돌아나가는데? 봐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나가잖아요. 야, 씨. 원래 저기서 막 개언더가 나던지 이래야 되는데, 물론 뭐 LSD가 들어가거나 뭐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서 막 안쪽으로 말아주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딱 이 정도로 날아가겠네 하는 딱 그 정도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팅을 못하지 않았어. 세팅을 잘했는데요 저는. 나 마음에 들어. 나 이거 너무 좋아. 이거 DSC 오프도 안 했는데. 야, 좋다. 괜찮다. 저는 캐스퍼 일렉트릭 매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첫인상 리뷰였고요.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 차량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좀 길게 가면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든지,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뒷좌석의 승차감을 좀 느껴보면서 이 차량을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 2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 관계자 실장님께서 한번 좀 강의를 좀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거랑 더불어서 저희 오늘 캐스퍼 일렉트릭에 최초 적용된 저희 PNSA 관련해가지고 작동 조건 그리고 이제 시승 시에 좀 유의하실 그 부분들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PNSA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배터리 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PNSA 관련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기회에 대해서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기착지에 가시면은 이 PNSA를 이제 시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험을 하시면 되는데, 이 PNSA라는 기능이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0.25초 내에 100% 가속 페달을 입력해야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안전을 위한 위교시의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계신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직접 시연은 좀 어려우시고요.
이제 좀 전문적인 연구원들이 운전을 하고 동승석에 앉아서 이제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을 좀 사전에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작동 조건 보시면 0.25초 내에 100% 가속 페달 입력, 그리고 지면 기울기가 25도 이하, 도양각이 430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이제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가속 페달을 훨씬 빨리 밟아야 작동되는 기능이고, 내가 가속 페달임을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제 밟으면은 사실 그게 좀 작동을 안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PMS의 작동 조건을 왜 좀 말씀을 드리게 됐냐면, 아마 이제 기착지로 가실 때, 그리고 기착지에서 오실 때 이제 그 시승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요거를 이제 실제로 조금 한번 해보실까봐 그래서 걱정이 사실 좀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기능이다 보니까 이제 실도에서 하시게 되면은 좀 그렇게 좋은 상황이 또 안 될 수 있고 또 인플루언서분들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 기착지에 마련된 그런 이제 안전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제 기착지에 가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훈련된 정말 전문가 연구원분들께서 이제 말 그대로 운전석에 앉아서 이 기능을 시연을 좀 시켜드릴 텐데, 사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개발보다 조금 시험 쪽에 좀 중점인 분들이라서 요거 관련된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 국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팀 담당자들 쪽으로 좀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연구원분들이랑 확인을 해서 내용을 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 국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팀 쪽으로 좀 이제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안전 성능에 대해서 과연 캐스퍼 일렉트릭의 배터리 안전성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시승 행사가 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요 Q&A 세션을 진행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 국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팀 담당자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빨리 또 메일로, 그리고 나중에보다 좀 메일로 최대한 빨리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배터리 안전 성능에 대해서 저희 연구개발본부 배터리셀 개발실 김문건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배터리 개발 센터에서 배터리 셀 개발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 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게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배터리 안전성을 원하기 때문에 마음은 무겁습니다만 그만큼 또 배터리가 이만큼 중요해진 것 같아서 배터리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무량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에 탑재된 배터리 및 안전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배터리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업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시아 소수 기업만이 글로벌 스탠다드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떤 전문성, 노하우, 근면성을 동시에 요하는 업이 잘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를 잘 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는 사람과 같아서 춥고 배고프면 일을 잘 못하고 더위를 먹으면 노화가 되고, 배터리의 어떤 안전진단, 사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예측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대자동차가 다른 OEM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캐스퍼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아반떼 하이브리드에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동화 차량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전동화를 처음 고민을 할 때 어떤 자동차가 요구하는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배터리는 도요타 프리우스에 적용된 니켈 수소 배터리밖에 없었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도요타가 쓰는 배터리를 가져와서 늘 도요타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선도적으로 미래를 선점해서 리더십을 가져갈 거냐의 고민이었고, 결국 저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 1번은 수소, 2번은 헬륨. 그러니까 수소는 수소대로 쓰고 헬륨은 리너스 하니까 에너지원이 될 수 없고, 리튬은 주기율표의 3번.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바꾸지 않는 한 리튬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가장 고성능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안전기술을 설명드리지만 공교롭게도 그때도 화두는 안전성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유용하기 때문에 자동차에 쓰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거였고, 저희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협업을 해서 철저한 성능, 신뢰성, 안전성 검증을 통해서 하이브리드에 적용할 수 있었고, 이어서 뭐 GM의 플러그인이나 지금 그래도 확대되면서 지금은 어느 OEM이나 어느 배터리 회사나 어떠한 전동화 타입에서도 리튬 배터리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저희가 하이브리드를 하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모터 인버터 같은 P 부품이 추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엔진은 패키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2V 납산 전원과 같은 보조 배터리가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제 그 트렁크룸에 탑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트렁크 상품성을 까먹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리튬으로 만들어서 고전압과 통합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의 고민은 12V를 리튬으로 만들게 되면 비싸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으면서 고객이 라이프 사이클 동안 한 번도 보조 배터리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최적화된 설계를 하고 통합 패키지, 통합 열관리, 통합 제어를 통해서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잡는 것들을 세계 최초로 해왔고요. 이러한 어떤 기술에 대한 고민, 가격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저희는 보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동화 전 라인업의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12V, 48V 해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에도 마찬가지로 고출력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개념이고요. 연료전지가 엔진의 개념을 한다라고 하면 배터리가 출력을 어시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를 누가 잘 만들게 하고 잘 쓰냐의 관점은 누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고 양산하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느냐의 관점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자동차가 빨리 했고 많이 했고 잘해왔다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캐스퍼 배터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인천 화재 사고 연계해서 배터리 실명제를 여러 회사들이 하고 있고, 당사도 현재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든 그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점에 한 번씩은 다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도 그랬고, 노트북도 그랬고, ESS나 여러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함이 없는 제조업이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전기차를 100만 대 팔았다라고 치면 통상 한 대에 400개 정도의 셀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4, 5개 중에 하나라도 불량이 나면, 혹시라도 화재가 나면, 근데 그런 엄청나게 낮은 불량률인데도 배터리의 문제는 어떤 화재와 열폭주와 같은 현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남들보다 조금 먼저 코나 전기차를 통해서 많은 그 공부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레슨업으로 근본적으로 공법과 공정을 개선하고, 그거가 반영된 배터리를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 공장을 세웠고, 그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캐스퍼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는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능, 고품질을 동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소형차급이지만 49kWh의 에너지를 실어서 충분히 합리적인 주행거리를 소모를 하고, 충전 시간에 대해서도 이전 소형 대비해서 10여 분 단축에서 30분 이내에 충전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어쨌든 고객의 실사용 조건, 대략 저희가 데이터로 봤을 때 한 40%의 배터리가 남았을 때 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 기준으로 보면 20분대에도 충분히 이제 충전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배터리 사전 진단 안전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어떤 배터리 상태 추정이 주를 이뤘습니다. 배터리가 얼마만큼 배가 고프냐, 배가 부르냐, 얘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냐의 관점이었고, 근데 향후에는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배터리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불량을 만들지 않아야 되고, 설령 불량이 만들어지면 유출되지 않아요. 잘 걸러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드에 나가게 되면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사전에 진단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BMS에서는 실시간으로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를 모니터링해서 그 진단을 하고 있고요.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주행이나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BMS가 배터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모니터링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떠나서 배터리에 기인한 화재 사고는 어떤 물리적, 정기적, 열적 오남용에서 배터리가 직접적으로 손상이 된 사례가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배터리의 제조 불량에 의한 것이고요. 배터리가 타입에 무관하게 결국은 전이차가 나는 어떤 레독스 커플, 아니면 양극, 음극의 전이차를 이용하고 전화 전달의 매개체,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이 전화 전달의 매개체이고요. 그걸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전해질이고, 외부 도선을 따라서 전기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충전 방전이 되고, 내부에는 리튬이온만이 양극, 음극을 움직여야 되고, 양극, 음극이 직접적으로 만나면 이 쇼트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실어놨는데 그 에너지가 수시간 동안 써야 되는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수초 이내에 에너지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열폭 현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도록 이제 절연 격리를 시켜놓는데, 이미 이렇게 쇼트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어떤 미세한 변화를 사전에 감지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진단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고객한테 알리고 정비를 받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는 크게 세 단계로 개발을 해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충전이나 주차 중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이 배터리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제조산포라고 하는 것처럼 전압산포도 있고 용량산포도 있고 저항산포도 있기 때문에 작게는 100여 개, 많게는 수백 개의 배터리 셀을 얘가 편차가 벌어지지 않는지, 절연에는 문제가 없는지, 온도는 높은지 낮은지, 혹시나 충전이 돼서 저전압이 되지 않았는지, 가방전이 돼서 저전압이 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매끄러하게 잘 안 보이는 것들, 배터리는 순간적으로 미세단락 현상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미세한 변화를 어떤 전압의 변화의 기울기나 속도를 가지고 순간 단락을 감지를 하고, 순간적으로 단락 현상이 일어났다가 없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 현상이 다시 나오나? 나오지 않나?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더 크게 나오는 건가? 유지가 되는 건가?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미세 단락이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1, 2, 3단계의 종합적인 어떤 기술 개발을 해왔고, 이 모든 진단 기술은 키스퍼 BMS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 그 자동으로 원격 지원센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고객한테 문자를 발송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차를 정비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견인의 라이트를 통해서 진단과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이제 화재 사고가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동차에서는 3단계로 배터리가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과충전에 의한 필드의 화재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배터리 제어기와 차량 제어기가 협조를 해서 배터리가 안정한 영역에서 충전이 되고 감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제어를 하고요. 혹시라도 배터리 제어기에서 더 이상 충전이 하면 안 돼라고 또는 충전량을 줄여야 돼라고 지령을 내렸는데도 충전기가 이상하다라든가 또 차량의 협조 제어나 충전기하고의 협조 제어가 잘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BMS에서 그런 충전 종료를 시킵니다. 근데 그러니까 BMS에서 충전을 그만하라고 지령을 했는데도 먹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단계가 액티브 프로텍션이라고 하면 그 액티브 프로텍션에 무관하게 3단계 패시브 프로텍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과충전이 됐다라고 하면 제어적인 측면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릴레이를 차단, 전원을 이제 셧다운해서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이는 가정에서 갑자기 에어컨을 이렇게 과부하로 쓴다든가 했을 때 급거기질이 올라가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차량에서는 과충전이 될 일이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 범위와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하주차장에 충전을 제한 공고를 한 바가 있고요. 물론 이제 배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수록 뭔가 열폭주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유지 시간에 대한 측면에서는 SOC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화재 발생의 어떤 확률, 빈도 측면에서는 배터리 SOC, 즉 스테이트 오브 차지 사용 범위와 안전성은 무관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케미스트리와 설계와 제조사에 따라서 100%를 규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OEM이나 어느 배터리사나 SOC 100% 기준으로 성능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개발하고 내부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없이 이제 개발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배터리에 대한 제조 결함이 있다든가 아니면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손상이 가해져서 배터리에서 내부적인 이제 단락이라고 하면 뭔가 끊어진 느낌인데 배터리에서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양극과 음극이 직접적으로 만나는 쇼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있는 금속이 맞닿게 되면 스파크라는 게 일어나게 되고 땔감이 있고 산소가 있으면 발화가 될 수 있고 열폭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실제 만약에 이 케이스로 조금 봤을 때 높은 SOC에서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와 낮은 SOC에서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SOC라도 미세 쇼트 작은 단락이 일어나면 전압이 그냥 찌질찌질 빠지게 되고요. 낮은 SOC라도 하드 쇼트, 크게 쇼트가 일어나게 되면 열폭주 현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어떤 그 제조 결함으로 인해서 충전을 제한한 사례는 여러 있습니다. 휴대폰도 있었고, ESS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휴대폰에서 충전율 제한을 60%로 해도 실제 배터리를 잘못 만들면 그거를 화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어떤 충전율 제한 조치는 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휴대전화가 매일 불이 났지만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고 다시 유선전화로 돌아가지 않고 휴대전화, 모바일 세상이 온 것처럼 전동화도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누가 가장 먼저 슬기롭게 극복해내느냐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 전동화에 반드시 오는 미래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후세들을 위해서 탄소 중립을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제 배터리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테스la 일렉트릭에는
어떤 성능과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서 적용했으니까 잘 타주시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펙트 일렉트릭 스펙트 제공입니다.